북한이 핵미사일을 다시 보유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아시아에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한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군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대전쟁 시나리오를 예측 중인데요. 그중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있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바로 한반도에서 벌어질 한국과 중국의 포병 간 대결전입니다. 김정은의 건강 악화로 인해 북한 정권이 무너졌을 때 한중의 군대가 충돌하면 공중전만큼이나 치열한 포병 결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인데요. 전차와 자주포를 이용해 신속히 북한 지역을 장악하려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국군의 K9 자주포가 정면 충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주포와 중국의 자주포가 정면 대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급변 사태 시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포병대전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핵미사일과 ICBM 모라토니엄을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다시 나빠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고 전합니다. 핵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민들의 분노를 자긍심으로 바꾸고 김정일이 그랬듯이 외부의 위협인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지원을 받아내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핵실험을 통한 체제 유지도 한계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역대급 경제난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면서 인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김정은의 실정이 크게 한몫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3.86%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10년간 북한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0.8%로 급락했는데요. 집권 직전 화폐개혁 실패와 세컨더리 보이콧의 강화 등 악재가 있었다고는 해도 이건 정말 답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 결과 현재 북한의 체제는 오직 김정은이 백두혈통의 정당한 계승자라는 명분 단 하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급사하게 된다면 북한 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대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한반도에 적합한 정부인 대한민국이 한반도 북부를 통제해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의 보호자를 자칭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1년만 해도 북한의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고 최근에는 유엔의 대북제 제안을 거절하는 등 북한을 옹호하는 척하면서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북한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북한을 통으로 집어삼키려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최근에는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이어진다는 등의 괴상한 역사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월 4일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중국 전통복장이라면서 한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붕괴 이후 한반도 이북에서 괴뢰 정권을 수립하려는 중국과 우리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려는 국군 간의 혈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2025년까지 전방사단을 전면 개편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대한민국의 주적관을 바꿨습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은 북한만을 주적으로 두고 방어로 일관하던 수동적인 군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민족과 국토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주적으로 바꿨습니다. 즉 잠재적 적성국인 중국과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침범하는 일본까지 포함한 동북아 전체를 염두에 둔 능동적 군조직으로 조직을 개편했는데요. 이를 위해 사단의 예하부대인 연대를 여단급으로 개편하면서 작전 중심을 늘렸습니다. 동시에 늘어난 중심을 보강하기 위해 전투지원 중대를 105mm 포병대로 개편하고 그 규모를 3개 대대에서 5개 대대로 늘렸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포병 전력의 강화입니다. 사단 예하 포병여단과 군단 포병여단이 K-55A1 자주포와 K9 자주포로 일원화됐는데요. 이 덕에 우리 포병들은 기동성과 즉응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슈덴 수컷 전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슈덴 수컷은 사격 임무 부여 시 은폐진지에서 나와 사격진지로 이동해 표적의 사격 임무를 실시하고 사격 종료 즉시 이탈하는 포병 전술입니다. 현대전은 포격 임무를 수신하는 즉시 사격진지로 즉시 이동해 사격하고 사격 종료 시 즉시 이탈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방열이 중요한데요. K-55A1과 K9은
사격 임무 부여 시 70초 이내에 신속히 방열하고 사격 임무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사격과 이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주포만으로는 중국과의 교전에서 우세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방사포 전력이 막강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사거리 400km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서 우리 국군 포병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국방부가 이제 막 도입을 시작한 천무를 개량해 사거리를 증가시키는 것도 이런 중국의 방사포 전력에 맞서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내에서 인민해방군과 국군이 충돌했을 때 벌어질 포병전은 어떤 구도로 흘러갈까요? 군 전문가들이 예측한 한반도 내에서의 포격전 시나리오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밀합니다. 북한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들이웁니다. 북한의 절대 지도자 김정은이 자신의 생일에 영변 핵시설을 순시하고 돌아오는 열차에서 심근경색으로 47세를 끝으로 급사한 것입니다. 이에 당황한 북한 지도부는 김여정을 서둘러 당 중앙위 제1비서이자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뒤 김정은의 첫째 아들을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해 본격적인 정권 승계를 준비하며 체제 안정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너무 급작스런 정권 승계에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막 20살이 된 차기 지도자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이 평양에 머물던 김일성의 차남인 김정철을 납치한 뒤 그를 차기 지도자로 지목하며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동북 삼성의 병력을 출동대기 상태로 전환하는 한편 친중파들을 반란 세력에 합류시켜 북한 정권의 괴뢰화를 추진합니다. 그 결과 평양 시내 개선문과 제1민인민병원이 인근 승리거리에서 호위 총국과 친중파 반란군 간의 교전이 벌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친중파의 평양 점령을 돕기 위해 단둥, 훈춘, 청화에 주둔 중이던 인민해방군을 진격시킵니다. 이들의 목표는 빠르게 순안공항 평양 루트를 확보해 우리 국군보다 먼저 평양을 장악하는 것인데요. 원래라면 북한군의 저항을 뚫고 평양에 도착해야 하는 한국군보다 훨씬 빨리 도착해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게는 제거 대상 1순위지만 한국에게는 적어도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 김여정과 김정은의 첫째가 대한민국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여정은 북한의 제105 땅크 사단에게 평양을 수호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전형 군단들에게 국군과 대적하지 말고 길을 터줄 것을 지시합니다. 이 덕에 우리 7기동 군단을 주축으로 한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전형 군단의 방해 없이 빠르게 북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군 역시 주한미공군과 연계해 제공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어서 순안과 박천, 안주로 제2신속대응사단과 공수부대가 급파됩니다. C130에서 공수 강화에 성공한 특전사 부대 뒤로 KUH-1 수리온과 UH-60 블랙호크에 분승한 신속 대응사단 장병들이 투입되고 CH-47 등 대형 헬기를 통해 신형 공수장갑차가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현궁 신형 대전차 로켓이 장병들에게 분배되고 K-15, K-16 기관총과 K-4 고속 유탄 발사기가 도로 곳곳에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한적한 소규모 도시였던 박천과 안주는 순식간에 우리 군에 진지화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계획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군이 투입되기 직전까지 단둥에서 출발한 중국의 기갑여단들은 혼란에 빠진 북한 국경수비대를 손쉽게 무너뜨리고 단 6시간 만에 대령강 하류의 서안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박천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박천 시내로 진입하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인데요. 갑작스런 우리 군의 현궁세례에 다리 위의 전차와 차량이 격파되고 길이 막힌 중국의 선봉이 신형 대전차 로켓과 각종 중화기 공세에 순식간에 괴멸되면서 중국의 기갑부대는 대령강을 넘지 못하고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반면 중국보다 평양에 먼저 도착한 우리 7기동 군단의 K2 전차들은 천마오 따위의 구식 무기로 무장한 친중파 반군을 순식간에 척살합니다. 친중파 반군의 전차들은 K2 전차를 격파하기는커녕 쫓아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전력차를 보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친중기갑 전력들은 한국 K2 전차와 함께 빠르게 기동하는 K-21 보병 전투차에게 측면을 내주며 허무하게 터져나갑니다. 이렇게 국군이 평양에 진격한 지 2시간 만에 모든 주요 거점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비등하던 평양 시내 전세가 순식간에 대한민국과 김정은 충성파 세력의 우위로 역전됩니다. 이에 다급해진 중국은 대령강 하구에서 도하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박천과 안주를 점령하기
집중하기 위해 포병과 전술탄도미사일을 일대에 집결시키고 사격을 감행합니다. 이 파상 공세에 우리 군은 큰 타격을 입고 박천을 잃고 마는데요. 사실 우리 국군의 선발대라 할 수 있는 제2신속대응사단은 북한에 남아있는 잔여 친중 세력을 괴멸시키고 남하하는 중국의 저지를 위해 빠르게 진격한 것입니다. 즉 중국이 펼치는 방사포의 파상 공세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중국과 이어지는 박천의 다리를 폭파해 신안주와 안주시를 사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제2신속대응사단이 시간을 벌어준 사이 우리 공병대는 동시에 간이 비행장을 완공해 비행장에 착륙한 C-130에서 K-806, K-808 차륜형 장갑차와 120mm 자주박격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력이 증강되자 인민해방군의 진격은 다시 한번 저지됩니다. 이에 폭발한 중국이 한미연합공군과 공격 헬기들을 지대공 미사일로 견제하면서 집단군 포병을 모두 직결시킵니다. 그러자 불과 2개 사단이 지키고 있는 안주시로 수백 문의 122mm, 152mm 자주포가 집중 포격하게 되는데요. 최대 사거리가 12km에 불과한 120mm 자주박격포가 최대 화력인 이 공격의 대타격을 잇게 됩니다. 결국 국군은 안주시의 사수를 포기하고 전선을 청천강 이남의 숙천군 일대로 물립니다. 이에 득이양양해진 인민해방군이 우리의 국군을 맹 추격합니다. 게다가 같은 시각 대령강과 청천강으로 이어지는 장간교가 건설되면서 인민해방군의 도로 적체가 풀리게 되는데요. 그러자 수백 대의 중국의 99식 전차가 청천강을 넘어 평양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은 이 결정을 후회합니다. 한국의 7기동 군단 직할의 K9A2 자주포들이 숙천 이남에 위치한 순안공항에 방열을 한 후 일제 사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민해방군은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과 중국 두 나라 간 대격돌의 서막은 시작됩니다.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